자, 홀 일곱 번째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미지, 사진, 다의적인 의미, 선택적인 뭐 의미 분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1980년대나 뭐 이렇게 아니면 1990년대 노사 파업, 학생 운동 이런 거 얘기할 때 표현되는 게 있잖아요. 무슨 극렬 학생 운동 뭐 아니면 뭐 소수 극렬 이런 표현을 쓰고 자유민주주의를 뭐 훼손한다 이런 말도 쓰고 그다음에 무슨 뭐예요 뭐 80년대에 뭐 금남로 그걸 무슨 폭도라고 표현했다가 광주 소요라고 표현했다가 나중에 정치 권리가 바뀌면 뭐예요 민주화 투쟁으로 있다 광주 우고로 변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는 말과 그 이미지가 벌써 시대와 상식과 권력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말은 뭐예요? 언어라는 건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선택되는 것은 선택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배적인 의미에서의 뉴스를 전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소수 집단에 의해서 독점돼 있고 이 소위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가 어떤 의미의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느냐의 마음먹는 거에 따라서 그 지배적인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디어는 권력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스튜어트 홀이 분석하고자 했던 거죠. 자, 요거 뭐 지금 이 책 대중매체 기호학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광고의 기호학 이런 책들을 막 섞어서 그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신은 없었지만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롤랑 바르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그 요 부분을 그 마칠 건데 롤랑 바르트는 뭐냐면 그런 광고 분석을 끝난 다음에 또 무슨 책을 썼냐면 이런 책도 썼어요. 유행과 문자의 의상체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고 사진만이 아니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도 이 롤랑 바르트가 보기엔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커노트 시스템 디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의상을 통해서 차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롤랑 바르트가 보여줬던 기호학의 논리는 엄청나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트 홀도 이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나는 내가 보기에 나중에 프랑스 포스트 모던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그 피에르 부르드웨가 구별짓기에서 소비 행태를 계급으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여러 가지 구별짓기 효과, 차별 효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거기서 보면 무슨 뭐 육체적인 뭐 관련 뭐 뚱뚱한 사람 뭐 마른 사람 또 뭐 패션 감각 뭐 음악 영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그 소비의 구별짓기 효과를 추적을 했지만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실은 롤랑 바르트가 이미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책에서도 보면 뭐 그 여러 가지 그 뭐 여성주의를 이 맞춘 그 무슨 광고 그 다음에 무슨 남성주의를 하는 광고 이 지금 이 책에 보면 39페이지에 보면 이 샤넬 5 광고가 나왔지만 이 41페이지에 보면 아주 유명한 건데 이게 마고 해밍웨이가 베베라고 하는 그 이 향수를 선전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마고 해밍웨이도 당대에 이제 꽤 유명했던 영화 배우고 해밍웨이의 손녀딸이죠. 근데 이 여자는 이 광고를 찍을 때 태권도복을 입고 나서서 이 향수를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렇게 남성적인 옷을 입고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성적인 이미지, 아름답고 선이 가르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터프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여성의 매력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볼 햅디지가 얘기하는 하위 문화, 일종의 하위 문화이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대중문화의 어떤 투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튜어트 홀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이라는 건 담론 구성체, 작은 의미에서는 언어, 지배적인 신화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걸 넘어서서 햅디지 같은 소위 이 버밍하파의 후보, 그러니까 소위 스튜어트 홀이 두 번째 소장이니까 제가 보기 햅디지는 한 3세대라고 한다면 이런 3세대가 하고 있는 이 어떤 하위 문화에 대한 연구는 뭐냐면 그것이 옷 스타일, 패션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도 저는 어디서 온다고 보냐면 이 롤랑 바르트에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정도 해서 그 기호학의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러나
논리는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기호 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 스튜어트 홀의 기호와 기호 해독이라고 하는 논문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쉬워져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책이 291쪽에 나와 있는 소위 의미 있는 담론로서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의미 구조화가 이렇게 그 구조화되는 관계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스튜어트 홀은 그게 이제 이 지식틀이나 어떤 기계적인 하부 구조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미지화하고 기호하는 걸 보고 그것이 여태까지 이 미디어 연구의 주요 대상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수용자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여태까지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그거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바꿔서 막시적인 의미에서의 계급계 기반 혹은 상품 생산의 기반과 소비와 유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로 이제 미디어 연구에서는 송신자, 수신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스튜어트는 그걸 막스의 자본론하고 연결시켜서 의미의 생산자와 의미의 소비자라는 말로 바꿔놔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기호가 영향을 주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94페이지 보면 의미 규칙이 자연시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우리가 봤잖아요. 그 동기의 자연화 같은 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에 대한 훈련을 하고 오니까 이런 논문들이 읽기가 쉬워지는 거죠. 의미라는 게 자연시화됐다는 건 그 안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현모양처 우리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모양처 그러면 다들 껌뻑 죽지만 그게 얼마나 이데올로기적인 거고 시대적인 어떤 특수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다 뭐 딸내미 키우는 사람들 아니면 여자들 보고 넌 현모양처 되라 그러고 여자들도 현모양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 딸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 현모양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우리한테는 자연시된 지배적인 신화가 자연화된 그런 언어에 우리가 깊이 배어 산다는 거죠. 그걸 극복하자는 게 바로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어내자는 거고 그것이 언어 속의 계급 투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뭐 그런 정도고요. 거기 뭐 295페이지도 보면 뭐 데노테이션, 코노테이션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기호의 연상적인 의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96페이지에 보면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기호가 갖는 대표적인 내포적인 의미에 내포라는 게 코노테이션이죠. 내포적인 의미의 수준에서 상황 이데올로기는 의미작용을 개조 병행시킬 수 있다. 그래서 외연적 의미나 내포적 의미라는 용어들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언어 속에 이데올로기가 있느냐 없느냐 구분하는 데 유용한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담론이 교차하는 다양한 수준을 구분하는 데 유용한 분석들이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97페이지에 보면 권력과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의미 규칙을 수단으로 의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규칙들은 기호들이 문화를 분류 정리한 의미의 지도를 참조한다. 조금 띄어서 마르트에 의하면 기표의 내포적인 의미의 수준은 문화, 지식, 역사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의미 수준을 통해 외부 환경은 언어 및 의미체계에 침투하게 된다. 이것들은 이데올로기들의 단편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301페이지에 보면 그 뉴스가 전달되는 방식에서 세 가지 차원의 어떤 그 소비자, 그러니까 수용되는 뉴스 메디어가 수용되는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스튜어트 홀은 첫 번째가 지배적 헤게모니의 위치, 그다음 두 번째가 타협된 의미 규칙, 그다음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보면 대항적 의미 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배적 헤게모니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지배적인 의미에 그냥 우리가 포섭된 상태로 그냥 그래 빨갱이, 폭도, 뭐 나쁜 놈들, 극렬 학생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어떤 권력자가 요구하는 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타협된 의미 규칙이라는 건 그거보다 정말 그런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반대대로 해석하는 수용자들가 있다는 거죠. 뭐 사실 뭐 당연한 거죠. 뭐 이게 어려운 건가요?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스튜어트는 뭐냐면 대항된 의미 문화로, 그러니까 소위 주어진 이미지나 주어진 미디어의 내용들, 이미지를 대항된 의미 규칙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담론 구성체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러한 어떤 대항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중에 햅디즈라고 하는 자기 제자뻘한테 가면 주로 이제 70년대죠. 이 스튜어트는 60년대, 70년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햅디지는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거기 가면 이러한 텔레비전이나 사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음악, 패션, 머리 스타일 이런 것과 연결돼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의 저항 문화가 가능하겠느냐. 또 그 안에서 그런 대중문화 안에서 벌써 이제 대중문화라는 말이 달라지고 그냥 여기서 스튜어트 홀은 그냥 문화였는데 여기 대중문화, 햅디제가 하면 대중문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중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런 어떤 저항의 문화가 가능하겠냐, 소위 급진적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 해서 스튜어트 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